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 윤영규입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소속을 제가 미리 전달받아서 살펴봤는데요. 그 여러 학교, 여러 회사, 그리고 여러 연구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참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미나 제목은 Imaging and Computing for Brain Reverse Engineering입니다. 아마 이 제목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대부분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술적인 설명들은 좀 배제를 하고 어떤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서 Brain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말하는 Brain Reverse Engineering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해서 어떤 이미징, 영상화 그리고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애플의 M1 프로라고 하는 CPU 혹은 APU라고 부르는 프로세서의 이미지인데요. 우리는 이 CPU가 어떤 원리로 동작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세상에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고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한테 CPU를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연산하는지 알고 싶다. 분석을 해보자. 이런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CPU가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이 CPU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아마 사진을 찍어 볼 겁니다. 칩의 표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내부 칩 포토라고 부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 안에는 연산 코어들도 있고 GPU 코어들도 있고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연산을 하고 어떤 부분이 메모리 역할을 하고 이런 걸 알아냈다고 해서 이 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낼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답은 아니다가 될 겁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너무 크고 복잡해서 이러한 거대한 칩을 분석함으로써 컴퓨터 안에 있는 CPU가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연산을 수행하는지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RCA 180이라고 불리는 이제 약 50년 정도 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고요. 현재 CPU 혹은 아까 보여드린 M1 프로 같은 칩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혹은 CPU가 어떤 원리로 연산하는지 밝히기에는 사실은 얘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얘를 하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거대한 칩을 분석하는 게 아마 좀 더 좋은 순서일 겁니다. 이 칩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트랜지스터랑 어떤 트랜지스터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봐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칩에 여기저기 전극을 꽂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화형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이제 어디서 어디로 신호가 흘러가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이제 이게 어떻게 연산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칩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러니까 CPU를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것인가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웃라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하는 브레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거의 똑같은 것을 브레인에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연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거고 이거를 인간의 뇌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뇌사기보다는 좀 더 작은 뇌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서 기본적인 연산 원리를 먼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연구실 연구 방향의 기본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모니터 브레인 액티비티, 뇌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기술과 관계된 논문들 리스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게 뇌의 구조를 분석한 그런 연구 수행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왼쪽에 있는 그 논문 중에서 이게 진하게 표시된 것들과 오른쪽에 있는 이 진하게 표시된 논문, 이것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Imaging and Analyzing Brain Activity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전기 신호를 어떻게 영상화하고 그거를 분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의 전기 신호를 영상화한다는 부분이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거는 그 zebrafish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 어류의 뇌입니다. 그리고 뇌에 어떻게 전기 신호들이 이제 흐르고 있는지 혹은 각 신경세포들이 언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엄청나게 빠르게 3차원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영상을 어떻게 얻고 분석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고해상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그 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바탕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이미징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그 2차원 카메라 센서에 3차원 정보를 잘 저장을 해서 그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그 2차원 영상을 다시 3차원으로 복원함으로써 이제 초고속으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기본적인 스키매틱이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점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렌즈들이 그 수십만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얘네들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 빛을 측정할 때 카메라니까 빛을 측정하는 장비죠. 측정할 때 입사 강도뿐만이 아니라 입사 각까지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수행하게 됩니다. 빛의 각도를 알게 되면 이제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3차원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엄청 자세한 원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충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게 아까 제가 간략히 보여드렸던 그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것의 사진이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세포들의 형광 물질을 발현시켜서 형광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전기 신호가 있을 때마다 형광빛이 나게 유전자 조작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유전자 조작이 된 지브라피쉬라는 걸 사용해서 전기 신호를 이미징 할 거고요. 얘를 이미징 할 건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라이트 필드 현미경을 사용해서 3차원으로 초고속으로 레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뇌의 전기 신호들이 이렇게 빠르게 3차원 정보가 2D 이미지 플레인에 레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 아주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각각 하나하나들이 3차원 영상들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하나가 피쉬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촬영이 된 거고 이제 이런 프로젝션들을 컴퓨팅을 통해서 합침으로써 3D 영상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렌즈가 해주는 역할이 이렇게 여러 개의 다른 각도에서 본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것이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디오 자체는 2D 영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속도만 제한이 되고요. 카메라가 100Hz라고 하면은 100Hz, 1000Hz라고 하면 1000Hz 이렇게 2차원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영상 복원만 하면 됩니다. 그냥 쭉 찍어 놓고 이제 영상 복원을 컴퓨터로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뇌의 전기 신호를 찍는 게 이렇게 달성이 됐고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지브라피쉬의 뇌의 전기 신호를 촬영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곳에 그 신경세포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신경세포고요. 걔네에서 액션 포텐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밝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뇌 전기 신호를 최대 50Hz로 3차원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걸로 다시 갈게요.
여기에서 사용된 거는 2D 카메라 센서입니다. 근데 2D 카메라 센서는 보통 뭐 몇백만 개 정도의 픽셀이 있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픽셀을 복셀이라고 부르는데 픽셀 수보다 많은 복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를 측정해 놓고 1000만 개의 변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numerically 일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영상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를 굉장히 선명하게 관찰을 해야 거기서 신경세포들의 신호를 추출하고 그걸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지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2차원을 3차원으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힌트를 얻은 거는 201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초해상도 현미경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빛의 회절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스트럭처를 촬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해상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드해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스트럭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빛을 내는 각 형광 분자들이 있고 걔네들이 한 번에 일부만 빛을 내도록 만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겁니다. 모든 형광 분자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랜덤하게 일부만 빛을 내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은 각각의 센터를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들의 센터를 찾는 거죠. 이 동그라미의 센터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쭉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광 분자들이 동시에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부만 빛을 낸다면은 걔네들의 중심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심은 회절 한계가 있더라도 꽤 높은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점들을 쭉 모으면은 우리가 기존의 회절 한계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초해상도 현미경 2014년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의 골자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형광 분자들이 이렇게 깜빡이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깜빡이는 사진을 수천 장을 찍어서 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영상은 뇌 전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신경세포들이 이미 알아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깜빡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깜빡이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잠깐 앞에 비디오로 돌아가 보면은 신경세포들이 깜빡이고 있기는 한데 그 밑에 일정한 밝기의 신호가 깔려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빽빽해요. 빽빽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깜빡이더라도 그 각각의 중심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야 얘네들의 중심을 찾아서 쌓아가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수학적인 테크닉 하나를 사용했는데요. RPCA라고 부르는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신호에서 스테이셔너리한 부분, 그러니까 비교적 일정한 부분과 다이나믹한 부분을 행렬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은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우측에 대응되는 겁니다. 좌측 죄송합니다. 일부가 깜빡이고 있는 좌측 영상에 대응되게 되고요. 여기는 깜빡이고 있는 뉴런들만 보이게 되고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3차원 영상 복원을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영상 복원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높은 해상도로 뇌 전기 신호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러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제 초이상화 현미경 기술 혹은 개념을 가져와서 신경세포들이 깜빡이는 걸 활용해서 이제 걔네들을 분리해낸 다음에 3차원 복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세포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3차원 복원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3차원 복원한 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해상도가 높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깐 슬라이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영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들을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PCA라고 부르는 어떤 최적화 문제, 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버 컴퓨터에서 막 일주 단위로 돌리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을까 저희 학생들과 고민을 하다가 이 풀어야 되는 RPCA의 최적화 문제랑 수학적으로 거의 동등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Y가 원래의 raw 데이터, raw 영상이고 얘를 행렬 두 개, L이랑 S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Y 같은 영상이 들어오면은 L이랑 S로 분리를 해주게 될 건데 L은 스테이셔너리한 부분, 거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S는 스파르스한 부분, 즉 그 전기 신호에 대응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리를 해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메모리 효율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좀 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어떤 걸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 상단과 같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 RPC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은 중앙에 있는 영상과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얘가 L, 얘가 X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뇌 영상에서는 이것처럼 분리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는 수학 문제, RPCA의 최적화 문제를 이렇게 거의 수학적으로 동등한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수학 문제가 그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경망으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과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치입니다.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학습시킴으로써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의 장점은 따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도 않고 기존 RPC 방법에 비해서 수십, 수백, 수천 배 이상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이터도 아무런 무리 없이 메모리 제한 없이 프로세스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결과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숫자들이 기존의 알고리즘들로 영상을 분리했을 때 걸린 시간을 초로 나타낸 거고요. 이제 OOM이라고 된 건 out of memory,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예 연산에 실패한 케이스고 나머지 경우들을 보면 수백에서 수만 초가 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40초 혹은 굉장히 큰 데이터에서는 400초 정도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좌측과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L, S, 전기 신호에 대응되는 부로 분리를 해낼 수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3차원 복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직 논문 발표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결과만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훨씬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빠른 속도로 뇌의 전기 신호를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얻어낸 그 영상을 예제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세포고요. 이제 걔네들의 밝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다 신경세포들의 정기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전기 신호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뇌의 구조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뇌의 구조를 이미징하고 분석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그 쥐의 뇌 조직의 일부를 촬영한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촬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색은 조직 내에 있는 각 단백질에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마다 흰색, 파란색, 보라색, 녹색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을 촬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존에 혹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좀 다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머신입니다. 초소형 기계들이에요. 이 단백질들이 물질들을 운반하고 효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신체 내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들이 우리 체내에 있는 그 마이크로 로봇 혹은 일꾼들이고요. 이제 얘네들의 정말 다양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생명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단백질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뇌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뮤노 스테이닝이라는 걸 소개를 드릴 건데요. 면역 염색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체 조직을 촬영을 하면은 현미경을 촬영을 하면은 좌측과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냥 빛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뭐 그냥 빛을 좀 적게 투과시키는 부분은 어두울 거고요. 좀 많이 투과시키는 부분은 밝아질 거고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느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특정 단백질은 빨간색, 특정 단백질은 녹색, 특정 단백질은 파란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면은 우측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특정 단백질을 다른 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항체 면역법, 이뮤노스테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의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요. 면역이라는 게 특정 물질에 우리가 만들어낸 항체가 화학적으로 가져다 붙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에 붙는 항체를 만들므로써 이제 그거를 염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 단백질마다 따로 염색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면은 아마 이런 흑백 이미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마다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백질의 색을 구별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체내에는 정말 많은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는 다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 염색에 쓸 수 있는 색깔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단백질에 붙이는 형광 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형광 분자마다 빛을 내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측이 파장이고요.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인텐시티인데 이제 커브 하나하나가 특정 형광 분자가 어느 파장대에서 어느 정도의 빛을 내는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광 분자들이 이런 넓은 파장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수많은 단백질을 동시에 염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수많은 단백질들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광 분자로 염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만 빛을 디텍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한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 두 가지 파장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두 가지 형광 분자에 빛이 같이 들어올 거고 얘를 조금씩 파장대로 옮겨봐도 특정 형광 분자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 형광 분자가 같이 보이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특정 단백질 하나만 염색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백질이 함께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비주얼한 예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단백질에 이렇게 세 가지 세 종류 형광 분자를 가지고 염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촬영을 하면은 이 부분의 파장대만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의 스트럭처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이쪽 파장대를 촬영하면은 이 부분의 스트럭처가 녹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 이 부분 파장대를 촬영하면은 이 부분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형광 분자를 써야 될 거고요. 다양한 형광 분자를 쓰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겹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형광 분자들의 파장들끼리 그 에미션 스펙트럼끼리 겹쳐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징했을 때 여러 단백질들이 겹쳐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녹색 부분을 이미징해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이게 되고, 빨간색 부분을 이미징을 해도 이렇게 세 종류가 겹쳐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백질들이 선명하게 색으로 구별이 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일단은 얻고 얘를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리를 해냄으로써 이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얘를 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이걸 얻고 싶은 거죠. 이걸 네. 이거를 프로세싱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얻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보셨던 세 이미지 전부 다 각 단백질들의 분포가 겹쳐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세 종류의 단백질이 리니어 슈퍼포지션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형 중첩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형 중첩의 개수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위를 얻어낼 수 없을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종류의 이미지가 선형 중첩된 거기 때문에 어떤 행렬곱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명한 이미지, 각 단백질별로 색깔로 분리가 잘 된 이미지에서 선형 중첩에 해당되는 행렬곱을 하면은 실제 우리 측정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얻어내게 될 거고요. 이게 우리 측정값이고, 우리는 이 측정값을 가지고 이 선형 중첩 행렬의 역행렬을 우리가 안다면은 얘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각 단백질이 잘 분리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 선형 중첩 행렬 그리고 그것의 역행렬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선형 중첩 행렬을 측정으로 안정적으로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 선형 중첩 행렬을 유추하고자 하는데요. 그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단백질만 촬영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흑백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흑백 이미지가 있으면은 각 픽셀마다 밝기가 있을 거고요. 그 밝기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마다 해당 밝기에 해당되는 픽셀이 몇 개나 있느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단색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색이 두 개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히스토그램 혹은 2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레드 채널의 밝기와 그리고 그린 채널의 밝기, 그리고 각 해당되는 밝기 조합에 픽셀이 몇 개가 있느냐가 여기 컬러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드 채널은 0.3 정도, 그린 채널은 0.15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 픽셀이 가장 많고 다른 값을 가진 픽셀들은 더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조인트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첩 행렬을 찾아내고 그 중첩 행렬의 역행렬을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요.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잘 분리되어 있는 이미지의 조인트 히스토그램과 두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 선형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의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의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좀 더 이 선형성이 나타나게 되죠. 선형성이 뭘 의미하냐면은 한쪽 채널이 밝을 때, 그러니까 레드가 밝으면은 그린도 밝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린 쪽이 밝으면 레드가 밝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 레드 쪽에 해당되는 특정 단백질이 두 군데 채널에서 다 보이니까 당연히 이런 선형 의존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형 의존성을 바탕으로 그 선형 중첩 행렬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mutual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그 상호 정보량이라고 하는 이런 매저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최소화하는 행렬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그 두 신호를 분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단백질이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는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이 낮게 되고요. 이제 두 채널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타내고 상호 정보량이 높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호 정보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선형 중첩 행렬의 역행렬을 찾음으로써 두 신호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 방법입니다. 사실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함으로써 신호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혹은 ICA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호 분리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ICA의 경우에는 신호의 평균값과 그리고 PDF,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특정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미지 언믹싱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호 정보량을 최소화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사용되는 최소화 혹은 최적화 문제는 대부분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미분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토그램은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혹은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심플렉스 베이스드 최적화 알고리즘인 넬더미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단순하게 뭐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계속 뒤집으면서 값이 작아지는 대로 간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넬더미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호 정보량을 최적화하도록 했고요. 알고리즘을 도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두 이미지가 들어오고 두 이미지를 양자화해서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두 개의 상호 정보량이 최소화가 되는 그런 행렬을 넬더미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고 그 값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반복함으로써 이미지가 분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좀 더 비주얼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인풋이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언믹싱 되는 결과 그리고 현재 결과의 히스토그램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분리가 진행되고 조인트 히스토그램도 이와 같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정보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렇게 선형 중첩된 이미지로부터 분리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투 채널 경우, 그러니까 레드랑 그린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고요. 임의의 채널 3개, 4개, 5개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확장을 했고 실제로 임의의 채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미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45컬러 이미징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45채널에 45종류의 단백질이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와 같이 나타날 건데 이런 이미지 분리 알고리즘과 또 다른 사이클릭 스테이닝이라는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함으로써 45종류의 단백질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 이름이고요. 단백질들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미지로 촬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3차원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을 각각 다른 색으로 촬영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뇌가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그런 접근법이 유효하다. 그리고 그런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걸 또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광학적인 기술들과 그리고 컴퓨팅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뇌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동작하고 있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도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들은 제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그 다른 교수님들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은 짧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미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광학적인 방법입니다. 광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빛이 뇌를 투과해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 그리고 세포 조직은 기본적으로 빛에 대해서 투과성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 특성도 그렇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정말 크죠. 빛이 여기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 표면에서 한 몇백 마이크로 정도까지는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제 우리의 뇌는 수십 센치에 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촬영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광학적인 방법보다는 현재까지는 주로 fMRI 같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fMRI의 장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체에 적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fMRI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fMRI는 fMRI가 한국말로 하면 자기 공명 기능 영상인데요. 이제 그거는 뇌의 전기 신호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뇌에 전기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촬영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CPU를 생각하면은 어디서 연산을 많이 하면은 그 부분에 발열이 심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촬영을 하는 간접적인 촬영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해상도는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 정도 단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해상도는 혈류 공급의 속도에 대응되는 초 단위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는 세포들끼리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로 내가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연산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과학 연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양분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연구는 정말 사람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되 그런 근본적으로 혹은 로우 레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것 쪽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은 작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딕셔너리라는 게 굉장히 분야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제가 인공위성 영상에서 딕셔너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을 자 추측을 자면은 음, 보통 일반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쓰이는 딕셔너리의 의미는 그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구조들을 잘 모아놔가지고 걔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하거나 혹은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쓰이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 인공위성 분석에서 그걸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요즘 모든 분석은 AI 혹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딕셔너리도 사실 그 중에 하나죠.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그 분포 자체를 바탕으로 언믹싱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AI를 활용해서 이런 분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특정 형광 분자별로 이런 에미션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 얘를 바탕으로 믹싱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A를 구축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얘를 알면은 A 인버스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언믹싱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 측정 값을 바탕으로 A를 얻어내고 걔의 인버스를 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게 생체 조직입니다. 생체 조직은 항상 조건이 다르고요. 그 안에 각종 용액의 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광 분자의 특성도 매번 바뀌게 됩니다. 형광 분자의 에미션 스펙트럼도 매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릴라이블한 그런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 접근을 통해서 분리를 해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뇌에 대한 연구가 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최근에 AI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생물학적 지능은 과연 AI랑 얼마나 비슷한 건가? 다른 건가? 우리가 과연 생물학적 지능과 같은 AI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들로 인해서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재미있게도 굉장히 기술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뇌 과학은 사이언스 않습니까? 근데 기술, 엔지니어링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느냐가 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뇌과학에 가까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쪽이 재밌는 부분이 정말 모든 분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분야, 그러니까 뇌를 이해하는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자, 전산, 기계, 뭐 정말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이공계 분야들이 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각기 다른 데서 맡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 혹은 공부하시는 분야에 관계없이 어, 현재 뇌공학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야다. 그런 기여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